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두 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첫 회차 녹음을 하고 지인분들에게 먼저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원래 말하는 목소리보다 너무 조용하다. 그리고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누구랑 대화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제가 좀 적응이 되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긱뉴스 1주년 회고를 하면서 긱뉴스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블로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목과 요약만 계속 봐도 기술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이 팟캐스트는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새로 올라오는 뉴스를 긱뉴스 사이트나 슬랙,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접하고 한번 보신 다음에 긱뉴스 위클리 뉴스레터로 한번 더 챙겨보시고 또 이 팟캐스트까지 해서 3번쯤 들으시면 중요 뉴스들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1번 듣고 2번 듣고 한 3번 정도 들어두면 나중에 언젠가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하면서 생각도 나고 아는 척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58호에서 링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 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긱뉴스 위클리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질라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면서 약 250명가량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해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 작은 조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좀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모든 게 무료였던 구형 모델의 결과를 되짚어보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만 들어서는 이제 다 유료하겠다는 건가 해서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모질라는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를 비롯해서 요즘 해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인 러스트, RUST 또 만들고 또 이 러스트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개발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보 SERVO라는 인베드 가능한 브라우저 엔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거 외에 모질라 보이스, 포켓, 요즘 만들고 있는 모질라 VPN 등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감축된 250명 가량의 인원이 누구인가도 큰 관심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앞에 말씀드린 러스트 팀이랑 서버 팀 그리고 요즘 이제 웹 개발자용 문서들을 찾다 보면 많이 나오는 MDN 모질라 디벨로퍼 네트워크라는 팀까지 모두 감축 인원에 포함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모질라가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내부 상황을 좀 아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한 10년 전에 모질라에 근무했던 재직자가 이 모질라의 내부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모질라라고 부르는 개체는 실제로는 2개입니다. 모질라 파운데이션과 재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질라 코퍼레이션 회사라고 할게요. 이 모질라 파운데이션, 모질라 재단은 2003년에 만들어진 비영리 그리고 비과세 재단으로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의 그 소스코드 개발을 넘겨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설립된 재단입니다. 2003년에. 그래서 현재 직원 수는 한 80명 정도 되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한 320억 원 정도 되는 조직이에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80명 정도 되니까.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 재단이기에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좀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인터넷을 보급하는 등 더 건강한 인터넷, 헬시어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합니다. 주요 발간 자료로 인터넷 헬스 리포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 보고서의 키 오브젝티브는 탈중앙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개방성,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에 접근하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웹 리터러시 및 디지털 인클루전 이렇게 총 5개의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단체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모질라 코퍼레이션, 모질라 회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영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질라 재단이 전체를 소유하고요. 직원 수는 1000명이 좀 넘고 2018년도 매출은 약 5,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 파이어폭스 및 러스트, 서버, 모질라 보이스, VPN 이런 것들은 다 모질라 회사가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두 가지로 분리된 구조를 통해서 모질라 회사는 미국의 그 비과세 법령에 맞지 않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그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보내서 공익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부모를 가지는 회사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모질라 회사에 속한 그 굉장히 똘똘한 개발자들은, 멤버들은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를, 그리고 실리콘밸리 수준의 적절한 연봉 수준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그 일하는 게 그 재단의 공공 목적을 도와주는 것이 되니까 어찌 보면 서로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질라 회사의 고객은 흔히 얘기하는 파이어폭스의 사용자들이 아닙니다. 파이어폭스 및 대부분의 주요 제품들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한테 돈을 벌지 않아요. 유료 제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바로 모질라 회사의 고객은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이 구글을 선택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구글한테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질라한테 돈을 얼마나 줄까요? 2004년에는 60억 원이었는데 2005년엔 600억 원으로 올랐고 2017년에는 6,400억 원까지 올라갔어요. 단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해주는 것만으로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사용자가 2억 명 정도 되니까 그 2억 명에 대한 구글은 기본 검색을 하게 해주고 광고 비용을 거기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해주는 것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딜이 있다는 것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몇 년 전에 오라클과 구글이 벌인 안드로이드에서의 자바 특허 소송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오라클 쪽 변호사가 구글이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서 주는 돈은 2014년 기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지불했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가 되었어요. 이 비용은 매년 커져서 2019년에는 약 10조 원까지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엄청난 비용이죠. 아이폰 대수가 늘어났으니 당연히 그 구글 입장에서도 애플에다가 돈을 많이 줘야겠죠. 기본 검색 엔진이 되려면. 이렇게 공개된 것 때문에 삼성도 구글 쪽에 광고 비용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갤럭시 폰이 하도 많이 팔렸으니까. 물론 받았는지는 공개가 안 되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매년 구글로부터 모질라가 돈을 받고 있었는데 파이어폭스 사용자가 줄어들고, 요즘 크롬이 워낙 거의 대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엣지를 선택하기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크롬을 엔진을 선택했죠.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이제 구글의 광고 수익이 감소해서 그런지 최근에 모질라와 구글이 재계약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 소스에 의하면 3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약 4,700억 원에서 5,300억 원 사이가 계약금이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충 2017년도에 6,400억 원에 비해서 한 20% 정도 줄기는 했는데, 이게 25% 감원, 그러니까 250명 감원의 이유인 건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매칭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매출 구조와 재단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내가 파이어폭스의 열성 사용자라고 해도 파이어폭스 자체에 돈을 후원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후원은 재단이 하는 거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하는 공익목적 사업에 쓰이게 되니까요. 그럼 모질라는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모질라 회사는 회사이긴 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비즈니스 하는 회사와는 다릅니다. 예전에 벨 연구소나 제록스 파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나름 오래된 연구소들이라 잠깐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벨 연구소는 1925년에 설립됐고요. 처음에 AT&T, 미국 전화회사죠. AT&T와 웨스턴 일렉트릭이 지분을 같이 투자해서 만들었다가 알카텔 루슨트를 거쳐서 현재는 노키아의 자회사인데요. 1947년에 트랜지스터를 여기서 발명했고요. 그 트랜지스터 발명하신 분들은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죠. 그리고 1970년대는 유닉스와 C가 이 연구소에서 나왔고 1980년도에는 연대에는 이 C++도 여기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면서 쓰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다 벨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록스 파크는 1970년에 세워졌는데 이 파크 PARC는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 그러니까 팔로알토에 있는 연구소예요. 제록스가 팔로알토에 세운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레이저 프린터, 이더넷, 마우스로 제어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하죠. GUI의 그런 컨셉, 그리고 스몰 토크를 비롯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유비쿼터스 컴퓨팅, 위즈윅 문서인 편집기 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벨 연구소는 우리 컴퓨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개발했다고 치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간 개념들을 제록스 파크에서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연구소들은 실제로는 다른 사업, 그러니까 AT&T가 번 돈, 제록스가 번 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구조였는데 지금 구글과 모질라의 관계가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AT&T랑 제록스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공재들을 개발하는, 우리가 구글에서 광고 수익으로 번 돈을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통해서 5천억씩 모질라에 투자를 하면 그거가 가지고 모질라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모질라의 새로운 비전은 이제 이런 연구실이 아닌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구글한테 받는 5천억 원을 모질라가 벌려면 2억 명의 파이어폭스 사용자한테 매년 2.5달러씩 받으면 됩니다만 과연 무료로 사용하던 파이어폭스 사용자가 그렇게 돈을 낼까요? 그래서 아니면 모질라가 요즘 만들고 있는 VPN 서비스 같은 유료 서비스들이 성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컨버전 레이트, 그러니까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2%인데 그걸 적용하면 약 2억 명의 2%인 400만 명한테 매년 15만 원씩 받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매년 15만 원씩 내고 쓰는 인터넷 서비스가 뭐 있을까요? 넷플릭스 정도? 14,000원이니까 1년이면 15만 원이 좀 넘죠? 이거 엄청나게 큰 비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질라의 현재 상황을 적은 사람은 모질라 회사는 1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고 재난만 남게 될 거라는 다소 우려 섞인 예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브라우저 시장에 크롬만 남는 상황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파리가 있긴 한데 사실은 애플은 너무 독단적이잖아요. 사파리가 있다고 크롬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모질라 이번 구조조정,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모질라가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들 중에 몇 개는 수익화에 성공해서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드롭박스 소식인데요. 드롭박스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007년에도 사람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진짜 불편한 USB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스타트업이었어요. 드롭박스는 이제 편리한 기능으로 이 소원을 끌면서
친구를 추천하면 추천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용량을 더 주는 그로스 해킹을 적용해서 2016년 기준으로 사용자의 45% 정도가 추천으로 가입하면서 계속 성장했고요. 2018년에 오픈한 지 12년 만에 IPO까지 성공하면서 이 하나의 기능에 충실한 유틸리티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를 잘 보여준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드롭박스는 이제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기술 블로그도 잘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그 드롭박스 기술 블로그에 드롭박스가 엔진엑스에서 엠보이로 전환한 이유와 방법을 공개했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해요. 엔진엑스, 웹 서버, 웹 개발자라고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엔진엑스는 2004년에 러시아 개발자인 이고르 슈셰프가 만든 웹서버입니다. 시작은 스태틱 파일을 서빙하는 웹서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점차 발전하면서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 HTTP 캐시 등으로도 사용됩니다. 현재는 전 세계 웹서버의 30% 이상이 엔진엑스가 할 정도로 많이 커졌어요. 통계를 내는 곳마다 결과가 다르긴 한데 아파치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도커에서 실행되는 서버 중에는 가장 많은 게 엔진엑스라고 할 정도로 요즘 컨테이너 기반 개발에 맞는 웹서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는 오픈소스지만 기반 유료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어서요. 작년 3월에 미국의 F5 네트워크스에 약 8천억 원 정도의 인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엔보이, ENVOY, 엔보이는 2016년에 만들어진 C++로 작성된 고성능 분산 프록시 서버입니다. 이거는 승차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가 만들었어요. 리프트는 국내에서는 서비스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우버와 경쟁 중인 승차 공유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엔보이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서비스 메쉬인 이스티오의 메인 프록시이기도 합니다. L7 프록시가 주요 기능이지만 L3, L4가 핵심이고요. 현대적인 프록시 서버라서 HTTP2와 gRPC를 기본 지원하는 등 많이 모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이제 사용자가 좀 많다 보니까 수천만 개의 동시 커넥션이 있고 초당 수백만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테라 단위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드롭박스가 약 10년 동안 엔진엑스로 잘 버텼는데 요즘에 와서는 잘 맞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이제 불편함 중에 하나가 엔진엑스 설정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 재배포를 해야 하고 드롭박스의 내부 프로토콜이 예전에 레스트 API 방식에서 gRPC로 전환 중이기도 했어서 요거에 더 맞는 게 엔보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니 성능은 사실은 둘 다 높은 편이긴 한데 엔진엑스는 이벤트 드리븐이긴 하지만 그 완전한 넘블러킹이 아니어서요. 파일 오픈 로깅할 때는 약간씩 이벤트 루프가 살짝 중단될 수 있는데 이게 긴 시간 롱테일을 두고 보면 IO가 많아질 때마다 지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확실히 엔진엑스 쪽 성능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드롭박스가 엔보이로 바꾸고 난 다음에 기존 엔진엑스가 사용하던 서버의 60% 정도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훨씬 성능이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엔진엑스는 그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본 통계 정보가 굉장히 작아서 서비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려면 여러 가지 추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엔보이는 기본적으로 그 프로메테우스 포맷으로 수천 가지 다른 매트릭들을 기본 제공하고요. 거기다가 액세스 로그를 파일이 아닌 gRPC 스트림으로 바로 전송할 수가 있어서 엔진엑스에서는 우리가 액세스 로그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파일로 저장을 하니까 파일로 저장한 다음에 그거를 회사 내 저장소, 드롭박스는 하이브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하이브 같은 외부 저장소에다 전송하려면 브릿지를 써야 하는데 엔보이는 그거 필요 없이 그냥 액세스 로그를 바로 RPC 스트림으로 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엔진엑스 처음에 세팅을 해보면 그 사람이 읽기 쉬운 설정 파일, 약간 설정 파일이 읽기 쉽죠. 그게 큰 장점인데 이 장점이 이제 서비스가 복잡해지면서
복잡해지면 직접 그 파일을 수정하기보다는 이 파일을 그 자동 생성하는 도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읽기 쉬운 설정 파일이라는 장점은 사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드롭박스는 내부에서 파이썬2의 뭐 진자2 이런 것, 얌을 이런 파일들 사용해서 자동 생성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차라리 그런 파일을 생성해내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근데 엠보이는 이 설정에 대해서 통합된 데이터 모델이 있고, 그 데이터 모델에 따라 생성해 주다 보니까 훨씬 그러니까 자동화하고 관리하기 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진엑스는 확장하려면 C 모듈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엠보이는 C++를 사용하기도 하고, 요즘 점점 인기를 더해가는 이 웹 어셈블리, 줄여서 와즘이라고 하죠. 와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C++가 아닌 다른 언어, 뭐 러스트 같은 언어를 비롯한 그런 다양한 언어들로 확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뭐 물론 아직 드롭박스는 와즘을 아직 안 쓰고 있긴 한데, 요거는 그 와즘 프록시용 고 SDK가 아직 안 나왔대요. 드롭박스는 안에서 내부에서 고를 자기네 프록시 만드는데 썼었는데, 고 언어로. 아직 와즘용 고 SDK가 안 나와서 그거 나오면 고려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진엑스는 처음에 아주 적은 리소스로 스태틱 파일을 서비스하는 웹서버로 시작했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스태틱 서빙 그리고 캐싱이 주기능이었는데요. 프록시 관점에서는 엔진엑스는 요즘 인프라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게 오픈코어 모델이라서 무료 버전하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이 무료 버전에 없는 기능들은 뭐 유료 버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또 그 유료 버전의 기능들은 외부의 커뮤니티와 공유해서 개선할 수 없다는 단점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엠보이는 애초에 그 인그레스, 이그레스 프록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위한 기능, 실제로 스태틱 파일 서빙 기능이 없어요. 웹 서비스 기능은 아니지만 프록시 자체의 기능은 훌륭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HTTP2와 gRPC 기능도 지원하고, 완벽히 공개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외부 커뮤니티들과 같이 개발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TTP3 같은 경우는 엔진엑스가 그 버전을 공개했거든요. HTTP3 지원되는 버전을. 깔끔하긴 한데 누군가 같이 참여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엔진엑스 회사에서 그냥 F5 네트워크에서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CDN 업체인 클라우드플레어는 엔진엑스용 HTTP3 개발을 자신들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엠보이의 HTTP3 구현은 구글 크로미엄 팀이 사용하는 QUIC, 퀵 기반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프록시 용도에 맞으면서도 오픈소스라는 게 중요한 장점이었던 거죠. 물론 성능도 뛰어났고. 그래서 드롭박스는 엔진엑스와 엠보이를 같이 반년째 운영하면서 이제 DNS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트래픽을 이관하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도 없이 이관된 건 아니지만, 뭐 조금 자잘한 이슈는 있었지만 심각한 장애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앞으로 HTTP3도 도입하고, 와즘 기반의 엠보이 확장도 도입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엠보이 모바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바일 앱에도 엠보이를 적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 엠보이 프록시를 iOS랑 안드로이드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프록시를 올리고, 그래서 그 최종 단, 스마트폰 단에서 이 엠보이 프록시가 돌면서 분산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예요. 엠보이 모바일은 현재 이제 뭐 실험 단계이긴 한데요. 그 기능 자체는 프로덕션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 자체는 우리가 프록시 기능으로 사용하던 엔진엑스를 엠보이로 바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약간 용도는 다르지만 예전에 우리가 엔진엑스 초기에 아파치와 엔진엑스 비교하면서 누가 더 성능이 좋네, 우린 뭘 선택했네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MSA를 고려하시거나 사용 중이시거나 아니면 현재 회사에서 엔진엑스를 프록시 용도로 사용 중이신 회사에서는 요 글 내용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번들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1999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언번들링 더 코퍼레이션이라는 주제의 글을 통해서 큰 회사들을 비즈니스 단위로 분리하는 내용의 글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기존 대기업들의 특정 부분만을 잘라내서 혁신하면서 개선하는 것들로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가지는 수많은 기능들을 수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공격하고요. P&G,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던 회사인데 P&G가 만들던 수많은 제품들, 예를 들어 면도기 같은 것만 구독 모델로 만드는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든지 해서요. 이런 것들은 이제 CB 인사이트가 인포그래픽으로 잘 정리해줬으니까요. 요거는 위클리에서 요 링크 찾아서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언번들링은 이런 회사를 분리하는 게 아닌 커뮤니티 또는 특정 기술을 언번들링한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영어권 커뮤니티 웹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레딧입니다. REDDIT, 레딧이고요. 국내에서 굳이 비슷한 걸 찾으라고 하면 DC 인사이드?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훨씬 폭이 넓습니다. DC 인사이드에도 게시판이 굉장히 수백 개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특정 주제를 다루는 걸 모아놓은 걸 레딧에서는 서브레딧이라고 하는데 등록된 서브레딧이 한 100만 개가 넘고요. 활동하고 있는 서브레딧이 한 15만 개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에서 얘기되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레딧은. 그래서 여기서 인기 있는 서브레딧들을 잘 보면 그걸 언번들링해서 다른 비즈니스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얘기만 나오는 스타트업 서브레딧이 있어요. 이거를 잘라내서 보면 요즘 인디해커즈닷컴이라고 인디해커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서브레딧 중에서 퍼니라고 해서 재미난 것들만 올라오는 게시판이 있는데 요거를 딱 언번들링 하면 나인개그닷컴 요거 진짜 웃잘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죠. 그런 게 되는 거고 책을 다루는 북스 서브레딧은 잘라내면 책에 대한 정보가 요즘 다 모이고 있는 굿리즈닷컴처럼 책만 다루는 웹사이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는 특정 기술을 예로 들면 우리가 유닉스 사용자들 기준으로 보면 그랩 명령어 많이 쓰잖아요. 그랩을 웹에다가 놓으면 뭐가 될까요? 구글이 되는 거죠. 알싱크는 드롭박스가 되고 맨페이지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고 크론은 IFTTT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을 더 많은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네이버 카페로 시작한 중고나라가 1,000억 원에 인수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중고나라보다 요즘 중고거래에서 핫한 건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이 어찌 보면 이 중고나라를 네이버 카페에서 언번들링해서 만든 사례라고 하면 잘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커뮤니티,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커뮤니티에서도 언번들링 할 것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Git은 이제 회사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트위터 보다가 제가 얘기가 나와서 한번 공유해드리면 Git 명령 중에 체크아웃 아마 기본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명령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 Git 체크아웃은 Git 2.27 버전 지금 2.28이 최신인데 이후부터는 Git 헬프를 치면 체크아웃 설명은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원은 하는데요. 설명에선 빠졌어요. 바로 Git 2.23 버전부터 시험적으로 출시된 명령인
스위치와 리스토어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었거든요. 다들 생각해 보시면 git-checkout 명령은 두 가지로 쓰이거든요. 브랜치를 변경할 때, 그리고 어떤 파일을 복원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직관적이지 않아서요. 브랜치를 변경할 때는 git switch, 파일을 복원할 때는 git restore를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적인 단계라고 써있긴 해요, 매뉴얼에. 하지만 이대로 변할 것 같으니까요. 이참에 익숙해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시는 노션이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어요. 도움말 페이지에서 약 100개 이상의 한국어 가이드가 추가되었고요. 언어 설정에서도 주 사용 언어 변경이 한국어로 가능합니다. 특이하게 이제 한국 노션 커뮤니티가 만든 한국어로 된 템플릿들을 갤러리에 추가도 해줬어요. 이게 재미난 건 영어 외에 첫 번째 외국어 지원이 한국어인데요. 그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표가 보낸 전체 메일 내용에 요런 글이 있습니다. 대표 왈. 영어는 저의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어 버전 출시를 통해 노션이 나만의 맞춤형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해외 생산성 도구들,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나오는데 한국어 지원 안 하는 게 더 많죠. 오픈소스면 뭐 내가 기여해서 번역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노션이 이렇게 한국어를 먼저 지원했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기분이 좋고, 이렇게 많은 생산성 도구들이 처음부터 한국어를 지원하는 게 많아지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어서 요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빼뒀어요. 자바스크립트 위클리라는 이메일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매주 자바스크립트 관련 최신 뉴스들을 전달하는데, 이번에 500호가 발행되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발행되었다는 거죠. 500호 기념으로 지난 15년간의 중요한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 20개를 선정해서 타임라인으로 나열을 했어요. 이게 총 20개라 좀 길 것 같지만 시간 순으로 한 번씩 불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의 의견도 좀 첨부했어요. 자바스크립트의 최근 발전 상황을 되뇌어 보신다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번 jQuery입니다. 2006년에 나왔고요. 꽤 오랫동안 사실상 표준 API였죠. 생각해보면 그때 같이 나왔던 프로토타입 JS나 도조 등과의 싸움에서 jQuery가 이겼어요. jQuery만 살아남았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만 요즘은 또 이 브라우저의 API 확장이 좋아지면서 꼭 jQuery 안 써도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바닐라 JS로 jQuery 대체하는 법, 이런 글도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현재 웹 개발을 시작한다 그러면 jQuery 이상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009년에 나온 Node.js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이 나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개발한다고? 라는 제목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정도로 에코시스템이 커졌죠. 노드로 개발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세 번째는 익스프레스입니다. 노드가 나오고 거의 바로 나왔고요. 2009년에. 노드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죠. 이거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2010년에 나온 D3입니다. 요즘 들어서 데이터가 더 중요해졌는데 이 데이터 시각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 라이브러리죠. 다섯 번째는 똑같이 2010년에 나온 앵귤라, 특별히 버전 1이라고 돼 있어요. 구글이 처음에 만들었던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고요. 2014년에 앵귤러 2라고 아예 별도로, 사실 호환이 잘 안 되는 채로 별도로 분리가 돼서 개발됐죠. 아직도 앵귤러로 개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섯 번째는 엠버입니다.
이것도 2011년에 나왔고, MVVM 패턴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 빠른 생산성 때문에 인기를 끌었고, 사실은 큰 웹사이트들이 이 엠버로 개발이 많이 됐죠. 7번째는 부트스트랩입니다. 2011년에 트위터가 만들어서 공개한 UI 툴킷인데, 사실 그때 인기를 끌었던 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이 디자인 감각이 좀 부족한데, 그런 개발자들이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좀 편하게 깔끔한 문서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화면, 요즘도 어드민 도구 개발할 때는 부트스트랩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8번째는 웹팩입니다. 2012년에 나왔고요. 프론트엔드 도구의 중요한 일부인데, 실제로는 SS를 묶어주는 번들러죠. 웹팩은 아직도 많이 쓰이긴 한데, 파셀이나 롤업 같은 대체 도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9번째는 타입스크립트입니다. 2012년에 나왔고,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한 슈퍼셋 언어죠. 타입스크립트는 인기가 늘어나다가 요즘 들어서 더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MS가 전폭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요. 10번째는 일렉트론입니다. 2013년에 나왔고, 이 웹 기술을 이용해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해준 선구자죠.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서 슬랙 데스크탑 앱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일렉트론 기반입니다. 11번째는 리액트입니다. 2013년에 나왔고, 페이스북이 이게 좀 동적인 UI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소스죠. 버추얼 도움을 활용한 걸로 유명하고, 리액트는 현재로서는 웹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자층이 두터운 것 같아요. 그리고 12번째는 뷰JS입니다. 뷰가 2013년에 나왔는데요. 리액트 공개되고 2달 뒤쯤 공개됐어요. 거의 같이 시작했던 거죠. 근데 뷰는 사실 리액트나 앵귤라에 비해서 좀 더 개발자 친화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특히나 원 개발자가 중국계여서 그런지 중국 쪽의 커뮤니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좀 더 뷰를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13번째는 바벨입니다. 2014년에 나왔고, 이 바벨 덕분에 이 CMA 스크립트 C 버전 6가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리액트가 성공하는데 이 바벨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어떤 브라우저에서의 지원 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최신 스펙들을 쓰게 해준 1등 공신이 이 바벨입니다. 14번째는 VS 코드예요. 2015년에 나왔고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언제나 논쟁거리인 이 에디터 싸움에서 현재 1위로 살아남은 에디터입니다. 사실 이 웹기술, 이게 이제 일렉트론으로 개발이 되었는데, 이 웹기술로 만들어진 에디터는 기터브가 2012년인가 만들었던 아톰이 선구자였는데요. 현재는 MS의 후원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15번째는 리액트 네이티브예요. 2015년에 나왔고, 리액트 코드로 iOS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죠. 이게 웹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리액트 컴포넌트와 네이티브 모듈이 브릿지를 통해서 통신하는 독특한 구현 방식이어서 요즘엔 이 웹기술로 모바일 앱 만든다고 했을 때 예전에 많이 쓰던 하이브리드 방식보다 이걸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퍼포먼스도 더 좋고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는 모바일을 넘어서 요즘은 데스크탑용도 만들고 있죠. 16번째는 넥스트.js입니다. 2016년에 그 리액트 기반의 풀스택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리액트로 짜고 백엔드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통해서 쉽게 만드는 기능이 풍부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7번째는 퍼페티어. 2017년에 나왔고, 이 크롬 브라우저를
화면 없이 헤드리스로 제어하는 Node.js용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걸 통해서 웹 테스팅이나 크롤링이 엄청 쉬워졌습니다. 저도 요즘 웹페이지 캡처하고 크롤링 하는데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퍼페티어를 만들었던 팀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서 만든 플레이라이트라고 하는 똑같은 도구가 나오면서 이 플레이라이트는 크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파이어폭스랑 엣지, 사파리까지 다 지원해요. 그래서 지원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나와서 퍼페티어랑 플레이라이트랑 서로 경쟁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8번째는 디노예요. D-E-N-O. 2018년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Node.js의 개발자 라이언 달이 그동안 Node.js를 만들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Node.js의 이슈들을 다 개선해서 새로 만든 런타임입니다. 요즘 핫한 언어인 러스트로 개발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점점 사용자층을 늘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번째는 스노우팩입니다. 2019년에 나왔고 이 웹팩보다 현대적이고 빠른 빌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들, 사실은 ECMS 스크립트 모듈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다양한 것들을 다 안에 집어넣은 새로 현대적인 시스템입니다. 20번째 마지막은 롬입니다. 로마라고도 하겠죠. 한국식. 2020년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바벨 개발자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컴파일러, 린터, 포매터, 번들러, 테스트 프레임워크까지 이걸 다 별도 의존성 없이 모두 타입스크립트로 통합해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나 웹팩이나 이런 것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 빌드 도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20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서 18번 데노, 19번 스노우팩, 20번 롬은 제가 공개되자마자 긱뉴스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긱뉴스의 목표는 이렇게 한 십몇 년 동안 본 이런 기술들을 보듯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한 번쯤은 누구보다 먼저 들어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세가 되기 전에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뉴스들은 긱뉴스 위클리 58호에서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내용이 궁금하시면 긱뉴스 위클리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